네, 청와대가 모레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팽팽해서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가 기원을 했고 또 기획사에서 문희상 의장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막 말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 한국당 쪽 굉장한 입장차인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게 거의 한 반 절반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하고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지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일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상당수 의원도 약간 절차적인 부분은 좀 다르지만 비준 동의에 원칙적으로는 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승민계의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대부분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명분은 비핵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협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즉 재정적인 어떤 투여가 들어가는 것들을 비준 동의해 주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 조금 오해가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해내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전 정부적으로 이거를 비준 동의해 준다는 거는 우리가 먼저 공세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테니 거기도 비핵화를 해라. 뭐 이런 압박 효과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인 것이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먼저 예컨대 뭐 재정적인 투여가 갈 수 있느냐? 그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비핵화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조치들이라는 것은 유엔 제재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라는 것은 미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돼야만 우리도 뭐 경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명분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비준 동의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좋고 명분도 있고 실익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 교수님, 한국당 측에서는 너무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반대의 입장은 뭘까요? 지금 과연 이것이 비준 동의 대상이냐라는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의 돈이 들었는지 이게 국회의 비준을 반다는 것은 국회는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걸 대표하고 그걸 감독하고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동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예산이 어느 정도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런 판문점 비준 선언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지 정치적 선언이라면은 그런 사실은 이렇게 큰 논란이 없겠죠. 그러나 이건 사실은 재정 추계가 필요한 만큼 재정 추계를 이야기했더니 지금 이제 막 재정 추계를 다시 내겠다고 한다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협상론적으로 볼 때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 항상 모든 협상에서 보면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신뢰를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야당의 입장은 검증하고 이 북한이 진전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줄 게 있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 국내에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요.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를 어느 정도로 내고 종전선언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것을 맞바꾸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무슨 여기에 대한 비준 동의를 했다가 북한을 크게 움직일 지렛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받아야 될 것도 다음에 잇따라서 추석 무렵에 유엔에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북한의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북한이 초기 비핵화 조치, 즉 핵 리스트를 미국에 제공하고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같이 하는 이런 서로 맞바꾸기에 그걸 위한 지금 협상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비준 동의를 위한 어떤 헌법적인 분명한 근거, 다음에 재정 추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시기에 마치 북한에 선물 갖다 주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런 팽팽한 이견이 있고 야당의 입장은
비핵화를 좀 더 분명한 조치를 보여달라는 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면 오히려 그게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예, 이걸 한 말씀, 선물이라고 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 어떻게 보면 압박이죠. 전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러니 비핵화해라. 뭐 이런 어떤 북한에 대한 메시지, 강력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힘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 남북한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다는 거는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만큼 이제 압박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힘이 오히려 더 말씀이신데. 실리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어떤 비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훨씬 더 힘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비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의지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특히나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3차 정상회담 이것이 사실은 3차 정상회담이 잘 풀려야지 그 전에 이제 폼페오가 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과 연동이 돼가지고 다시 유엔에서 또 트럼프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 흐름을 이제 잡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3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 조금 더 힘을 또 더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뭐 선물이 될 수 있다. 북한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 혹은 북한에서는 또 압박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이 두 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만 사실 지금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한 당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라는 구성원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합쳤기 때문에 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엇갈릴 굉장히 수밖에 다르고요. 없죠. 예. 남북 문제 해법, 비핵화의 문제 해법에 대한 어떤 그 접근법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내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뭐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라든가 김관영 원내대표라든가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그런데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온건한 스텝을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을 먼저 하고 북한이랑 종전선언을 한다거나 비핵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때 이제 가서 이 비준 동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승민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원천적으로 비핵화가 선 비핵화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네. 해서 예.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당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란의 요소인 것이고 이게 이제 가을에 또는 겨울에 이제 벌어질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발 정계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이런 바른미래당의 내분을 조금 바른미래당 내의 정치적인 의미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북 협상과 우리가 북핵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어떤 인식 차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른당에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책 입지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뭐 바른미래당의 바로 거기 지금 지점에서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선의를 믿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부 매체를 보면은 북한은 이제 핵무력을 완성하기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고 예. 세계가 우리를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고 협력을 해라, 제재를 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이 비핵화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달성하기일지는 사실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아주 정교한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세 차례 중에 두 차례 이제 부분의 예. 어떤 부분이 이건 사실 트럼프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트럼프의 공인지 트럼프의 변덕인지 모르겠는데 하겠다 그랬다가 트럼프가 강수를 놨거든.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도 안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협상장에 어떤 성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폼페이오를 보내겠다 그랬다가 안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남북 정상회담 하다라는 이런 내부 동의이 커진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주고받고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신뢰하되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신뢰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검증의 부분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의 초기 비핵화 예. 부분 20% 핵 리스트와 또 그걸 초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되면 이미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20%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맞등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와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어떤 주도권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은 사실은 그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말을 한번 했다고요. 아니 지금 협상하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비핵화 북한과 협상에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북한의 전술이거든요. 이 네.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균형을 갖춰서 신뢰하되 검증하고 국회 또 차원에서 이제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좀 진전을 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각 네. 당에서 친임 대표들이 사실 많이 임명이 됐고 2년도 남다른 만큼 지금 이렇게 국회 내에서 서로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이런 논점, 특히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된 문제를 두고는 조금은 인연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떤 묘수를 발휘를 해서 각자의 잘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딜이 가능하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 네. 사실은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기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는 것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상당수의 강경파들 어떻게 보면 봉쇄를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주장들 계속해서 유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또는 억압하고 뭐 해가지고 이끌어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역량이 지금 있느냐. 사실은 그런 비대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쇄신도 지금 못하고 있고 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강경파들을 어떻게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봉쇄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대화보다는 뭐 그런 어떤 강경파들을 이끌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빅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지금 국회 어쨌든 청와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 국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몇 명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과반 이상이면 무조건 이제 찬성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외교통일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22명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10명이고 자유한국당이 8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그리고 무소속인데 예. 1명이 이제 이정현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11명이 사실은 반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11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명, 즉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되지 않느냐를 결정해요. 캐스팅 보트가 돼 있죠. 그렇죠. 상임위부터가 문제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박주선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인데 네. 두 분 다 아주 강경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논의가 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약간의 주저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대통령이 내각에서 지금 회의를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해서 지금 11일 날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로 의장실로 와서 이제 그것이 상임위원회로 내려갈 텐데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논의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 시간 때문에 이거 통과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거부가 된다 그러면 그 2인이 이 부분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장면이 벌어져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그렇습니다.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여야가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 이후에 13일, 14일에 각각 뭐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이런 대정부 질문이 잡혀 있는데 먼저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국회 그 비준 동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이 이야기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범정부천, 범국가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담고자 한다면은 그건 사실 결의안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 결의안을 가지고 이제 비준 동의는 뒤에 하더라도 비핵화 진전을 따라서 하고 결의안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비핵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우리도 경제적 협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아주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확인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싼 방법론 둘러싼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에 대해서 왜 이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이제 야당의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있을 테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당은 여당대로 왜 지금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러면 제3 아닌 그 국회 결의안 비핵화와 조속한 비핵화를 위한 뭐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 방안에 대한 또 의견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그 절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워낙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비준 동의안이 쉽사리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전체적으로 470조나 되는 굉장히 큰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고 그런데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고 있거든. 특히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복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또 성장을 위한 이런 혁신적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자리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성장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공방 그리고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교수님 짧게 그렇다면 그 비준 동의는 언제쯤 하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가요? 지금 남북 정상 그 여당의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전까지는 지금 사실 시간이 한 열흘 정도 있죠, 그죠? 있어서 시간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 사이에 그게 인식의 차이가 좁아질까 상당히 분명한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와 검증이라는 상반된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야 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일 뭐 된다고 한다면은 평양에 가 있을 때 여기서 만장일치 무슨 어떤 협상안이 나와서 된다면 그것도 선물이 될 수 있을 테고 대통령의 방북에서는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뭐 결의안보다는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결의안이라는 거는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준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걸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불가역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그 장면을 우리는 법으로 보장하겠으니 너희도 법으로 보장하라는 그 얘기를 사실 우리가 힘을 받쳐주려면 그렇게 받쳐줘야지 결의안이라는 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걸 비준 동의해도 북한이 그걸 비핵화를 안 지킨다. 그럼 우리도 이걸 깨면 되는 거예요. 조약이라는 거는 일방이든 쌍방이든 깨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하면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된다. 비핵화를 하는데 우리가 왜 줍니까? 근데 그건 좀 다릅니다. 북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말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약속했지 않았느냐. 벌써 그 조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협상이라는 것은 1대1로 등가성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쉽지만 부모 형제 사이도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 더구나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분명한 담보를 받고 더구나 그 사람들은 쉽사리 핵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의 의견이고 내부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핵의 강성 대국을 바탕으로 경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그걸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약속하면 그 약속이 또 필미가 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된 문제 참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저희가 사실 처음엔 대정부 질문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왔거든요. 그만큼 이게 국회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처음으로 다 귀결되는 게 이 부분에 돌아오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또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지 김 교수님 한 말씀. 또 외교 통일 안보 쪽이잖아요. 13, 14가. 뭐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판문점 선언이 핵심일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에 가서의 의제가 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고 특히나 이제 종전선언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질문.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해도 이것이 뭐 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거나 주한미군 철수에 무관하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려 사항을
걸림돌을 좀 제거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북미 협상이 사실 교착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특사단이 가서 물꼬를 이제 터주는데 폼페오 재방북 관련된 문제들, 결국에 이제 비핵화 관련된 문제들과 유엔 총회에서의 우리 트럼프 만나는 것 등등 해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13, 14, 15 뭐 이렇게 해서 질문이 나갈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이제 그 교착 국면에서 특사를 우리가 보내면서 약간의 물꼬는 튼 것 같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데 한국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를 나타냈습니다. 49%로 나왔네요. 이게 청와대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자, 정상회담이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또 미국, 북한 간 또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죠. 사실인데 우선의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나쁘고요. 네. 특히 그 어려운 사람들,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가 특히 관심을 더 기울여 왔다고 주장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난 오히려 소통을 잘한다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국민들하고 좀 엇갈리게 서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예.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용 통계,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실업적 파면됐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또 소상공인들의 자리는 어려워진 사람들의 그 실태는 살펴보지 않았거든 거거든요. 이런 지금 우리 소상공인 비중이 우리 인구의 25%라고 합니다. 전체 경제에서요. 이분들의 실망감, 정작 믿었던 또 걔한테 발등 찍히는 꼴인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데서 뭔가 실망감과 괴리가 컸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벌써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치면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감동이 있었고 두 번째도 기대가 있었겠지만 예. 세 번째는 굉장히 그것이 기대와 감동을 되살려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다 더욱이 유엔에서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북미 간의 어떤 그 대화의 물꼬,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것들을 이번 북한에서 받아올 수 있을 것인지가 예. 이제 주목됩니다만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 그 기대는 뭐 접지는 말아야겠습니다만 큰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18일 이후에도 크게 뭐 지지율이 오르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왜냐하면은 이어서 바로 유엔에서 남북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요. 네. 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지금 이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하고만 협상해서 모든 걸 끝내겠다 하면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예. 뭐 그렇게 대한민국이 비준 동의안이 아니라 뭘 더 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그러나 북한은 항상 미국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이기도 되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첫 번째는 감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전히 기대의 불씨를 살렸습니다만 예. 세 번째는 감동과 기대를 다시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과연 그 반등이 쉽사리 있을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50%선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진 이 사태, 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4개월 만에 34%가 급감을 한 거죠. 그런데 네. 그거의 시작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빠진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특히나 이제 부동산 영역에서 많이 이제 실망감이 왔다는 거죠. 저는 뭐 이 부분은 지지율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민생이 잘 되면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이고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생 부분,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게 뭐 한국 사람들 80%가 그러니까 전체 80% 자기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막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든 지지율과 무관하게 사실은 잡아야 되는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다. 특히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하고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고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율을 걱정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뭐 지지율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떨어지건 뭐 오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문제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 똑같이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8일 날 이제 남북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평화 모드가 많이 조성되면서 지지율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세가 조금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가로 하나만 예. 플러스해서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한다면 거기 합쳐서 그러면 지금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 그러면 사실은 종전선언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미 중이 다 모여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18일 날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고 예. 지지율이 반등을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소폭으로나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교착 상태도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서 사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남북 관계 또는 뭐 북한과 미국과의 대치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끔찍하죠. 뭐 언제든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어떤 격심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걸 풀었기 때문에 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지율의 상승이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교착 상태로 왔고 지금 이제 다시 풀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사실 문제의 근원은 저는 민생이라고 보고요. 이 민생에 관련해서는 뭐 현 정부가 모든 걸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내 잠룡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까지 요즘 처음에는 잠잠하게 아무 움직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시다가 요즘 조금씩 많이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행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무슨 홍준표 전 대표가 입을 연 것은 이제 그 남북회담이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그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당초에 이제 홍 전 대표는 좀 심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열 계기를 찾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각 당이 다른 당이 다 대표를 새로 뽑았습니다. 예. 바른미래당까지 이제 한국당만 비대위 체제인데 예. 이 비대위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럼 전당대회를 노리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연히 것이다. 그렇죠. 예, 전당대회를 노력할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지지율이 좀 감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석이라는 큰 명절 시기에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끌기 위한 이런 행보인데 당이 정치적인 뭐 계산이 있는 행보일 테고요. 예. 다만 그 계산이 이제 성공할지 어떨지는 국민들의 이 사실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화두, 새로운 어떤 의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단지 내가 이전에 대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대표 출신이고 또 내가 옛날 국무총리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그렇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또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이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이 시작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깃발을 세운 거예요. 뭐 교육, 청년 지금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 본인이 뭔가 해답을 제시하겠다. 예. 그래서 답이라는 책을 낸 건데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에 출마를 하고 대표에 출마를 2월까지 지금 한다 그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한 3, 4개월이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예. 대부분의 잠재적인 후보군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알겠습니다. 노리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